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용어가 요즘 학계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넘어서다 이런 뜻이죠. 휴머니즘 뭐 인본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힘을 뛰어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도도하게 우리 문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기계가 융합을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문제 심각하네요. 살 수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그렇지만 휴대폰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예컨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고 아마존에서는 뭐 알렉사라는 비서를 출시를 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광고 선전을 보면 누구누구야 나한테 좀 오늘 읽을 만한 동화 하나 골라줄래? 오늘 내가 되게 우울한데 자 우울한 이런 분위기에 제일 좋은 노래 하나 골라줘. 이렇게 하면 요즘 대부분 기계들이 뭐 골라주고 그러잖아요. Alexa, put on my Getting It Done playlist. Alexa, what's the weather for tonight? Currently in Pasadena, it's 58 degrees with cloudy skies. Inside it is then. Dinner!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능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억력인데요. 기억력도 예컨대 첨단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처럼 뭐 어려운 강연을 듣거나 또는 뭐 새로운 뭐 지적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야 머리가 좀 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잖아요. 예컨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예컨대 이것도 뭐 일종의 생명공학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독특한 약재로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통상 한국의 평균 수명은 80세, 82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커즈와일 같은 교수는 20년 내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불멸의 예를 들자면 단계에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이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시죠? 그러진 않을 것 같군요. 길게 살아봤죠. 뭐 80년, 100년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진화 과정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처럼 혁명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편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컴퓨터가 나의 기억을 대신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1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년 전의 철학의 시작은 히라보로 그노티 세 아우톤 이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 이것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깊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 머리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직접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에는 전두엽의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에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거꾸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컨대 뇌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면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공학적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포스텍에서도 우리가 감히 일상생활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2018년도에 아름다움의 모델이 무엇인가? 이거 표준화시키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갖다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집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표준화된 얼굴과 외형과 미모를 갖출 수 있어요. 유토피아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져다주고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이고 한국 사회가 발전할 동력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5,000년 동안 휴머니즘이 발전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정착을 내렸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는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종류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포스트 휴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능력이 발전을 하면 세 가지 영역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우선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헬스 스팬, 수명이 늘어납니다. 80세까지 산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80세까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이 80세, 90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세를 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제 환갑 지났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아직 아니죠.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첨단 의학 이런 덕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cognition, 인지 능력이 발달해요. 기억력이 발달을 하고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누가 잘 계산해냅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1년 또는 2년, 10년을 거쳐야 계산할 것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모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분노를 조절하고 예컨대 너무나 흥분하지 말고 슬플 때에도 자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전부 수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화의 장면들, 이미지들 다 아시죠? 블레이드 러너, 예컨대 터미네이터, 로보캅.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이보그예요.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기체는 기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보그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학 더하기 어거니즘, 유기체 이렇게 해서 합성화해서 사이보그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보그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연장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려면 휴대폰을 들어야 되고 예컨대 과제를 제출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기계로 보면 우리 자신도 기계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언제부터 했느냐? 200년 전부터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토마스 홉스라는 17세기의 철학자가 쓴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생명체가 사지의 운동에 불과하고 그 운동의 시작이 어떤 주요 부분에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자동체가 인공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21세기에 쓴 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이미 200년, 300년 전에
기계 인간,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시작되었고 오늘날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레이 커즈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뇌를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더 뛰어난 지능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뇌를 수리한대요. 여러분들 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예. 뇌를 수리하고 더 잘 작동하게 만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실현되는 지능을 갖다가 슈퍼 인텔리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부분 특화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을 구분을 해요. 특화 인공지능은 특정한 영역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알파고가 예를 들자면 이세돌보다 바둑 더 잘 두죠. 예컨대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진단을 더 잘 내리죠. 예컨대 자동화 기계가 장착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인간보다 조립을 훨씬 더 잘해요. 이런 것을 갖다가 특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기계 자체가 자기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같이 또는 때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지능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찬탄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스럽고 끔찍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논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계의 자원은 뭔지 아세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없이는 인공지능은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종류의 데이터가 쌓여야 인공지능은 비로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인공지능의 세계는 컴퓨테이셔널리즘 또는 데이터피케이션, 소프트웨어리제이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를 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컴퓨터 세계의 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동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갖다가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이 된다면 어떤 여성은 특정한 남성들에 대해서만 자꾸 눈이 돌아가. 아, 당신이 좋아하는 남성형은 이러한 남자입니다. 그 추천이 들어와요. 키 1m 78, 몸무게 67kg, 호리호리하고 코는 약간 높고 뭐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끔찍한가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느냐? 여러분들 많이 뭐예요? 인스타그램 하죠, 페이스북 하죠, 트위터 하죠, 뭐 네이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라는 웹사이트인데요. 클라우드라는 웹사이트는 뭐냐면 소위 말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를 갖다가 스코어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리트윗이 되고 이렇게 되면 0에서부터 100까지 단위를 내서 당신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막 올려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올라가 가지고 뭐 수많은 식당들의 음식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개인적인 그냥 단순한 인포메이션일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 뭐가 된다? 데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자본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소통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본.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것은 자본이 되고 데이터화 될 수 없는 것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뭐 사람들이 빅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탈 때 뭐를 많이 이용합니까? 맵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도로가 막힌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도로를 다니는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지고 A 도로를 가면 지금 15분이 더 걸린다. 그럼 B 도로로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 A 단계가 A 도로보다 B 도로가 지금 한적하다는 것을 일부러 소비자에게 알리면 전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B도로로 가겠죠.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금 명령과 지시를 받는 거예요? 컴퓨터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맵을 이용 안 해요. 예,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예.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닉 달루지오라는 영국 학생인데 17살 때에 썸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걸 팔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300억을 벌었습니다. 17살에.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 그만하고 오늘부터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독특하느냐 하면 텍스트의 핵심 개념을 인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0페이지의 텍스트를 읽건 200페이지의 텍스트를 읽건 간에 관계가 없이 순식간에 400자로 요약해 주는 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앱 깔으면 있잖아요. 대학 때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내시는 숙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걸러내는 앱이 또 있어요. 표절을 걸러내는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데이터화 된다는 거예요. 전부 데이터화가 되고 여러분이 읽는 책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두뇌는 뭐라고 보느냐?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두뇌 자체는 데이터의 저장소. 우리 두뇌 자체는 데이터를 작업하는 공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우리 두뇌는 뭐와 다를 바가 없다?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미래의 기계는 그것이 설령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도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그대로 컴퓨터 하드웨어에다 업로드 시켜요. 그럼 이 컴퓨터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은 없어. 우리처럼 생각을 해. 그럼 누가 인간이에요? 아까 얘기한 커즈와 이런 뭐라고 그러면 50년이 되면 앞으로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면 우리 두뇌의 정보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업로드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와 같은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목표는 뭐냐면 첫째, 인공지능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추천해 준다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저도 요즘에 와가지고는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 전부 홈쇼핑에 사요. 홈쇼핑에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홈쇼핑에서는 이미 데이터화돼 있어요. A라는 고객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이진우 교수는 예컨대 아저씨 바지를 안 좋아한다. 젊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쫙 달라붙는 스키니 형태에다가 예를 들면 발목이 드러나야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품만 배송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그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2018년도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를 대라고 그런다면 어디를 꼽을까요? 서양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구글, 아마존을 꼽습니다. 예. 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는 어떤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느냐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축적된 구글의 데이터가 구글 본사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거예요. 왜? 데이터는 무기예요. 데이터는 자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화통에서 이진우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카푸치노 한 잔 마시면서 야, 인공지능이 도대체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자원은 데이터. 그러면 인공지능의 처리 기능은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돼? 딥러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딥러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뭐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과학자와 수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이해하자고요.
그런데 2세기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이겠죠.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죠. 튜링이라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가 하는 방식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작업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걸 튜링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계는 이미 인간이 하고 있는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연산 능력.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과 하나 여기 있고 또 사과 하나 갖다 놓고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인지 능력에 의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 21세기의 인공지능이 핵심적 목표로 삼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이 계산 가능하냐, 계산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얘가 쟤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까지 컴퓨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감정 70%. 왜 70%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면 평상시에 예를 들면 사용하는 어휘들을 갖다 다 조합을 해요. 다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어적 표현만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A는 B를 사랑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사랑한다 안 한다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이 개발한 AI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비서니까 휴대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알렉사야 오늘 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알렉사가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언어들, 표현들이 이미 데이터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알렉사와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를 여성으로 대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성에게 젠더,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해하는 언어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술적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수학적 공식으로 서술한 규칙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한 딥 러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과학자 기술자들이 몰라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딥러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이 가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공지능의 세계에는 무엇을 제일 싫어하느냐? 인공지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계산 안 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계산 안 되는 게 뭘까요?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건을 제일 싫어해요. A와 B가 갑자기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 계산적으로는 사랑해서는 안 돼. 예컨대. 이런 사건들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그런다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맨날 과학자 기술자들 만나면 싸워요. 이제 우리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21세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예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화론적 생물학을 도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또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확정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특정한 종류의 유형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인가요? 사고의 기능도 뭐로 전부 다 축소시켜요? 계산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계산을 잘한다. 이러니. 그러니까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영악한 사람, 밥맛,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연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발전을 해왔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지?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인류 전체도 우리가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이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21세기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과학과 기술의 힘에만 의지하려고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세계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레이 커즈와이르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맹신자예요.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의 맹신자이고 우리 두뇌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전부 다 하드웨어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지능은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여 상상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지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종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특성으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상력이에요. 이것이 인공지능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영역일 수 있어요. 인간만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상상을 한다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을 한번 보세요. 어떤 로봇은 이제 슈퍼컴퓨터를 발전시켰는데 컴퓨터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면 이 지구는 참 좋은 위성이고 좋은 삶의 터전인데 이 지구상에서 암적 존재는 인간이야. 인간이 전쟁을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인간은 없어지는 게 좋아.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인공지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레이 커즈와일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23살이었어요. 23세.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200년 전에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100년 전에는 인간 수명이 37세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 수명이 80세, 지금 거의 뭐 선진국에는 85세에서 90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있잖아요. 지구상의 인구의 팽창 속도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기원전 5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에서 2억 명, 2억 명이었어요. 자, 지구의 역사 중에서 2000년도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죠? 70억입니다. 70억. 저 밑에 꺾여져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는 발전해 가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못 느껴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영원히 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제는 오늘과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거나 성찰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원고지로 썼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타이프라이팅을 했어요. 타자를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초창기 1세대 컴퓨터를 가지고 썼거든요. 지금은 제가 글을 쓸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써요. 네. 이 스마트폰 작은데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냐?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수학 가속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과학과 기술은 지금은 미처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경고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601개의 직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235개가 직업이 대체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자유업이라고 그럴 수 있는 뭐 전문직이라고 그럴 수 있는 예컨대 법률직, 변호사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사무소가 지금 채용 계획을 할 때 과거보다 4분의 1, 5분의 1로 줄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뭘까요? 판례 분석하는 겁니다. 판례 분석. 근데 판례 분석을 누가 더 잘해요?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될 수 있는 거, 통계를 모으고 조직하고 작업하는 것은 뭐가 다 잘한다? 컴퓨터가 더 잘한다. 예컨대 햄버거 만들 때 중간 집어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 중간에 고기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패티. 이것을 갖다가 컴퓨터가 자동 기계가 훨씬 더 안 태우고 더 정확하게 구워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도래했으니까 앞으로 21세기 세기는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편리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해야 할 노동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책 나가고 저녁에는 예컨대 책을 같이 읽고 음악을 듣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일본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노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로봇이 많이 상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세요?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인간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실제 인간과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 인간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대화 상대자가 자기의 친아들과 딸이거나 손자와 손녀라면은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사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돈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양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요양을 받아. 위로를 받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컨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직접 사람이 서비스를 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가지고 로봇이 파는 카페에 가가지고 로봇에 아메리카노 한 잔 뚝 누르면 아메리카노 쭉 나오는 거. 재미도 하나도 없어. 나는 조금 덜 뜨뜻하게 해주세요. 이 말도 못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대화 상대자가 필요하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고용해. 돈 없는 사람들은 로봇을 고용해. 이런 세상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박탈하는가?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인공지능이 우리 앞으로의 인류 문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성찰했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 말씀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예리하게, 더 날카롭게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적인가? 로봇이 나에게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진다고 할 때에도 예컨대 로봇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래서 철학 교수의 직업을 택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철학을 아직 못하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바뀌어질지 모르겠죠. 예술가? 과연 인공지능이 예술가와 같은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종사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은 절대 로봇이 대체할 수 없어요.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는 뭐 직원과 점원이 없는 마켓도 많이 있지만 인간미가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상점과 마켓이 발전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된다? 무엇이 도대체 인간적인가? 어떤 사회가 훨씬 더 인간다운 사회인가? 이것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너무 경탄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그런다면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